일본의 이 와 문화는 뭐 일본인에겐 정말 중요한 집단 심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의 집단주의는 사실 가짜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들이거든요, 사실상은. 네, 오늘 모신 분은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을 우리를 한문으로는 화죠. 근데 네, 이쪽에서는 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와 문화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라고 부르는 요거는 사실 화목할 화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화합 할 때 혹은 조화 할 때 이런 걸 많이 쓰죠. 이 네. 단어를. 근데 일본의 이 와 문화는 뭐 일본인에겐 정말 중요한 집단 심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복이라고 그러죠. 네. 한식, 뭐 한과. 일본 사람들은 일식, 일목 이렇게 안 부릅니다. 오히려 와복, 와식, 와가자 이렇게 불러요. 화과자라고 보통 네, 제가 들어봤는데, 그게 우리 말로는 화과자고 그쪽은 와과자군요. 와가자죠. 그러니까 일본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화식, 와식 이게 사실 일본을 상징하는 걸 정도로 일본인들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심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화합,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조화롭게 지내야 된다. 말은 참 좋긴 합니다. 아니, 그 전란시대 그 대망이나 이런 책 보면 아주 뭐 무섭던데요. 그 영주시대 때. 그렇죠. 그런데도 화목하게 지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얘기는 권력자에게 그냥 복종해라. 이 얘기랑 비슷해요. 복종의 문화. 네, 복종 문화랑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한번 제가 나왔을 때 그 메이와쿠 문화를 다뤘던 것 같은데, 민폐 문화. 이것도 이 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화목하려면 그 방법이 뭐냐면 남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나 권력자가 정해준 규칙을 잘 지키는 거. 이게 화의 중요한 이제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응해라. 그렇죠. 괜히 나대지 말고 가만히 살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실제로는 말은 좋지만 뭐 그 자체는 뭐 불교에서 유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일본 사람들 너무 데모를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거절 이걸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다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거 또는 조화를 깨는 행위를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인 갈등도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제가 흥미로운 걸 하나 봤는데, 비행기에서 그 스튜디오스 분들이 일본인과 한국인 차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해결한대, 그냥 알아서.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괜찮다고 한답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나중에 컴플레인을 제일 많이 제기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순응하는 게 아니군요. 마음속에서 그렇죠. 순응하는 게 아니군요. 마음속에서 화가 나 있죠. 근데 겉으로는 그냥 무조건 괜찮다고 한답니다. 근데 나중에 민원을 넣은 사람은 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결하고 민원 안 넣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참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누가 쓴 걸 봤는데, 이것도 일종의 화문화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와문화랑. 와문화에서는 그런 걸 자꾸 제기하는 걸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와 문화, 이게 아무래도 뭐 유래를 찾으려면 또 이게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아까 뭐 불교에서 시작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최초로 주창한 사람이 일본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아스카 시대의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7세기에 법을 만드는데요. 17조 법을 만드는데, 이 헌법, 일종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사상.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법을 만듭니다. 근데 이 고대 일본의 초기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일본에서는. 근데 여기 첫 항이 뭐냐? 이화위귀, 화합을 귀하게 여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 화를 제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일본에서 이러한 화를 강조한 이 첫 번째 법령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꾸준히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오면서
일본 사회에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문화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오랫동안 이 거주의 자유 이게 제한이 됐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일본이 원래 자유로운 나라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와라는 것이 네. 사실 집단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화합을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너무 개인을 내세우지 말고 네. 사이좋게 집단을 중시하면서 지내라 이 얘기인데 한국인들도 이런 성향 강합니다. 조화를 중시하는 건 한국인들의 중요한 심리적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는 진짜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집단이 너무 좋아서 아, 여기서 좋아서 내가 외톨이나 아니면 빠져나가기 싫다. 이 집단이 너무 좋아서 집단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아,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가 사는데 화목하게 잘 사니까 사람들이 항상 매사에 마을을 우선시하는 거죠. 네. 나보다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런 게 한국의 집단주의라면 일본의 집단주의는 사실 가짜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들이거든요, 사실상은. 마음속으로는 개인주의자인데 이런 걸 강요하는 거예요, 화를. 자, 조화를 깨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어. 민폐를 끼치는 놈은 엄벌에 처하겠어.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이지메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이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게 된 게 아니고 이거를 깼을 때의 처벌이 무서워서 비난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개인주의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이러한 문화는 가짜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진짜 집단주의인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요. 왜냐하면 개인이 흩어져서 혼자 할 경우에는 자유가 제한됩니다. 혼자는 무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랑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뭐 전쟁을 하는데 네. 혼자서 총싸움하는 거하고 부대 단위로 하는 거하고 누가 더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단이 없는 개인은 굉장히 나약하고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면 자유가 신장됩니다. 개인의 자유도.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집단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일본처럼 가짜 집단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야 가능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화목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불평등이겠죠. 뭐 예를 들면 왕, 귀족, 사무라이가 있고 밑에 뭐 평민들이 있는데 이게 엄청 불평등이 있는데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면 그거는 밑에 사람들 보고 찌그러져 살아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계속. 규칙을 정해놓고. 개성도 말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이 아까 얘기했던 그 헌법, 거기에 방법론 16개의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좋은 것도 많습니다. 뭐 도덕성, 청령, 검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철저한 상하관계. 위아래 딱 지켜라. 그러니까 도를 넘지 마라, 덤비지 마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업에 충실할 것. 그러니까 자신의 업에 충실할 것에는 뭐도 있냐면 자기가 정해진 데서 벗어나지 말고 이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살아라.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장사할 생각하지 말아라. 네. 다른 마을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주를 함부로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공동체 안에서 무난하게 살아남으면서 버틸려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네거티브네요. 그냥. 그렇죠, 네거티브죠. 그냥 지정해준 장소에 살면서 지정해진 업에 종사하는. 네.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생활의 철학이랄까요. 그걸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때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 이주하면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주를 많이 안 했는데. 네, 이렇게 모여서 그냥. 네. 그래서 우리 자꾸 집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저 정착 생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한국인들은 이주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에서 같이 사는 게 좋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주를 하더라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무리를 지어서 이주를 합니다. 아, 같이. 그게 가족도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북한도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면 또는 같이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지 일본 사람들처럼 개인 차원에서 잘 안 움직이죠.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본 저는 좀 되게 자유로운 그 개방적인 사회라고 예전에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유가 뭐 과거에 무슨 대만이라든가 이런 쇼군 시대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 여성 우리는 뭐 일부 종사해가지고 되게 그 억압이 됐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는 뭐 쉽게 이혼하고 결혼도 재혼하고 네. 뭐 이게 되게 쉬웠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우리 뭐 정말 조상님들 그 정말 힘들게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하인에서 막 그런 그 막부 장군이 되기까지 그 뭔가 이게 되게 자유롭게 계층 신분 이동. 상승 신분 상승. 계층 간의 이동 이게 자유로웠던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보다 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녀 문제에 있어서만 개방성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한국도 사실 유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일본은 유교의 영향을 한국보다는 덜 받은 나라인데 일본 자체에서 여성 문제가 좀 개방적이었던 남녀관계 개방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자가 너무 없어서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전쟁하니까. 네, 그러니까 남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근데 그거 빼고 계층 이동이나 뭐 신분 상승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에서 아까 그 와하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칭찬하는 문화거든요. 그렇다면 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족의 자리에서 귀족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무라이들도 사무라이는 그렇고 평민들은 그렇고. 근데 이거를 거부하고 신분 상승을 하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걸 도전해도 잘 허용을 안 하죠. 왜냐면 와가 깨지니까.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계급에 따라서 왕과 귀족이 정해진 그런 규칙과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 사실은 신분 상승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은. 유일하게 신분 상승을 좀 할 수 있으려면 칼을 잘 쓰든가. 전쟁터에서. 네, 사무라이가 되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특채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진 어떤 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 한때 이거는 정말 우리 일본의 이런 문화 배워야 돼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전통을 계승하는 거. 그래서 막 1000년이 넘은 막 가게들도 있었고 그렇죠. 뭐 수백 년 된 가게들 뭐 허다했잖아요. 네. 대대로 물려받고. 그래서 저 장인 정신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도 그 문화에 연결이 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이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그렇죠. 어떤 맞습니다. 분위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일본처럼 한 가지 직업을 그 같은 가문이 수십 대에 걸쳐서 기술 전승을 하고 또 숙련도 높여가는 그런 문화는 없어요. 일본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말씀하신 대로 와라는 것이 와 문화에서 유래된 네 일만 해라. 딴 거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게 하나 큰 작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사람들은 원래 개인주의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인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나 공동체가 아니라. 근데 이게 조금만 확장되면 가족 이기주의가 됩니다. 네. 우리 가족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세. 자 그러면 이 똘똘 뭉쳐서 잘 사는 가족이 사고 치지 않고 자기 일을 계속하면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네. 그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 단위로 기술을 전수합니다. 한국은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자를 받아도 그렇죠. 일본은 가족 중심으로 받는다고 치면 한국은 그냥 아무나 데려와서 야, 얘 손재주 좋네? 너 내 제자해. 뭐 이런 식으로 공동체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유망한 직업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전망이 좋다. 그럼 글로 대거 몰려가요. 한국 사람들은 기존 직업 다 버리고. 왜냐하면 개인적 가계 계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전반의 변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변화가 있으면 개인이 해왔던 전통적인 직업도 빨리 포기하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공동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가문 중심, 개인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왔던 거 큰 문제 없으면 계속 이어받아서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게 뭐 좋게 보면 아주 장인 정신, 세밀한
그런 걸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독한 보수성, 새로운 혁신을 안 받아들이고 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부작용으로도 나타나죠. 하긴 뭐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일본의 IT 이거를 보면 아주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속이 터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너무 힘들다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글쎄요,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IT에 의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TV라든가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에 의해서 세계의 문물이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막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개인주의인데요. 일본의 개인주의.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집단이나 타인들, 나아가 권력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지메를 제일 무서워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포 때문에 보신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뭐 이런 철학이랄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예전부터 인간답게 산다, 네. 사람답게 산다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살 바엔 죽어라 그랬거든요. 그게 한국인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은 공동체 차원으로 같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과제가 오히려 생존이었죠.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기여하는 건강한 인간으로 살까? 이게 이제 보통 사람답게 산다는 걸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동체에 해를 끼치거나 그러면 사람 같지 않은 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살아남아야 된다. 네. 그 보신주의성이 강하죠. 그럼 이게 뭘로 연결되느냐? 보수성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꺼려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폐쇄적이고. 요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대인공포증이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인공포증이 있다는 얘기. 일본 사람들은 그 DSM이라고 정신건강 쪽에서 참고하는 그 진단 그 지침서가 있거든요.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나온 네. 이 4에 문화증후군이 등록돼 있었는데 DSM-5에서 사라졌는데 그 4에는 등재가 됐습니다. 한국인의 문화증후군은 뭐냐 화병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화라는 표현을 써서 등재가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 화목할 화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인간관계에서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병 걸려요. 네. 그걸 제일 괴로워. 할 말을 못하면. 할 말을 못하면.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그 화병이 이제 한국의 화병이 있지. 문화증후군이거든요. 일본의 문화증후군으로 뭐가 등재돼 있냐면 대인공포증이 등재돼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뭘 제일 무서워하냐? 사람이에요. 사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런 말들이 나오나요? 그 뭐죠? 히키코모리? 네. 뭐 혼자 집 앞 방구석에만 있고 사람 안 만나는 네. 이 비율이 엄청 늘어난다고. 네, 그건 요즘 한국도 그렇긴 한데 이제 개인주의화되면서 그런 건데 일본 사람들 원래 그런 성향이 좀 강하긴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고려 때 이후에는 최소한 통일신라까지 칠 수도 있고요. 고려 때 이후에는 내란이 없었어요. 네. 같은 뭐 경상도, 전라도, 영주가 싸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의 고륙 상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6.25 전까지는. 그것도 짧은 3년이었죠. 네. 일본은 각 지역마다 영주가 통치하면서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농부들이 막 평화롭게 농사 짓고 있는데 군대가 막 밀려와서 다 죽여요. 그게 누구냐? 옆 영주. 옆 나라, 그러니까 옆 지역. 옆 지역 영주, 쇼군, 사무라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람 무서워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인공포증이 있어요. 맞아요. 일본 역사를 보면 진짜 내전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었죠, 사실상. 메이지 유신 전까지도 내전이 끝일 날이 없었는데요. 그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면서 경계하고 폐쇄적으로 대합니다. 네. 속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외국인이 그 일본에 가서 정착했더니 일본 사람이 여기서 살아가려면 10개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 뭐 그런 대사를.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면 버티기 힘들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폐쇄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아주 대비되는데 한국인의 특징은 개방성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하는 말이 대표적인 게
조금만 친해지면 속을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뭐 일부러 허점 보여주고 그게 술 마시면서 그렇죠. 뭔가 실수 한번 하고 서로만 이래야 아 뭔가 통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자기 약점이 될 만한 걸 왜 얘기하지? 저거 나중에 이용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속을 다 터놓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걸 좋아해요. 속을 다 터놓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개방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잘 경계를 안 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또 사람들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범죄 또 세계 1위 아닙니까? 보이스피싱. 그리고 일본은 사기 범죄가 한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거든요. 아 그래요. 예, 비교가 안 되게 낮아요. 근데 이거는 나쁜 거지만 한국인들이 그 사람을 쉽게 믿는 그 개방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집도 폐쇄적으로 짓습니다. 바깥에 담을 치고 안쪽에다가 아궁이를 놓으면서 살죠. 아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한국은 집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예, 농촌 농가들 보면 초가집에 뭐 담이 있어요. 그렇죠. 네. 대충 돌 쌓아놓거나 다 보이는, 아니면 쌀이를 그냥 둘러놓거나 아예 담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한마디로 마당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담을 치죠.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 나타나는 요 현상이 와무나 관련된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랬는가 예전부터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들어보는 게 일본하고 거래를 틀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신뢰를 쌓기까지.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신뢰 쌓으면 그 다음엔 정말 오래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국인은 술 몇 번 마시면 됩니다. 그 우리는 예, 술 마시길 좋아하죠. 빨리 마시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의 또 이 와무나에서 유래하는 게 바로 매뉴얼 문화거든요. 매뉴얼 문화가 엄청나게 많은 매뉴얼들이 있어요. 일본에는 뭐 이거 매뉴얼 만들기 또 좋아한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뉴얼대로만 행동하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명함을 주고받는 방법, 이것도 뭐 손동작,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명함을 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답니다. 네. 이걸 이제 공유하고 같이 공유하고 학습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재난 때 일본이 대처를 잘 못하는 게 매뉴얼이 없어서. 매뉴얼 없으면 못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항상 매뉴얼대로만 하니까. 그때 딱 쓰는 판단하고 이런 네. 이게 없는 거군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융통성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와문화에서 정해진 것만 해라. 시키는 것만 해라. 그걸 깨고 움직이는 거는 조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화를.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문화일 수 있단 말이죠. 매뉴얼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이에요. 네.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이 매뉴얼이 안 맞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아프면 뭐 사람 위에 법이 있냐 이런 말 잘 쓴다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법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니까 규칙 같은 거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융통성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 기사가 예를 들어 8시에 출발하게 돼 있다. 근데 승객 하나가 와서 표를 냈는데 잘못 냈다. 뭐 혹은 뭐 착각해서 딴 거 하죠. 그러면 기사가 뛰어가서 바꿔오라 그래요.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실수로 표를 잘못했는데 기사가 보더니 빨리 뛰어갔다 와라. 매표소에. 그럼 내가 기다리겠다. 10분 넘게 기다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뛰어갔다 오니까 승객들도 분위기가 너 때문에 우리 피해봤다가 아니고 아 수고했어요. 다행이다. 바꿔왔나 봐. 뭐 이런 분위기 있죠. 그러니까 이해해주는 분위기. 일본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군요. 8시 됐는데 누가 와서 그런 상황이 민폐 끼쳤다. 그러면 기사는 바로 거절하고요. 그 시동 거는 시간도 정해져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정확하게. 그래서 일본은 거의 기계처럼 움직이는 매뉴얼 문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규칙을 잘 지키니까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사람이 좀 바꿔야 될 때는 융통성 있게 굴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도전을 한다거나 하는 데서는 굉장히 안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새 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전통을 고수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새 거라면 환장을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은.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가 됐든 어떤 것들 한국 사람들 사이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세계 어딜 가서도 살아남는다고. 맞습니다. 네. 예, 우리 한국 젊은 층이 새로운 상품을 테스트하는 테스터들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 각지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먼저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가장 빠른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보고 마피아 같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는 이제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때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우리는 세계 곳곳에 민박집이라는 형태로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어떻게 로마를 가든 뭐 프랑스 어디를 가든 탁탁탁 그냥 몇 번 뭐 클릭 가지고 착착착 숙소 정하고 네. 그 게스트하우스들 어디 막 한다고 네. 한국인들 막 점조직으로 만들어진 민족 같다고 네. 마피아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에어비앤비를 못 만들었대. 아쉬운데. 그렇죠. 우리 이제 그래 돈으로 연결시키는 건 조금 약한데 어쨌든 그런 과감하게 도전하고 깨부수고 혁신하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그렇군요. 자,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일본 문화, 그다음에 일본인의 어떤 특성이라고 본다고 하면, 근데 어쨌든 이건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좀 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요? 왜냐하면 이게 가짜 집단주의니까 사실 근원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전을 잘 못하고 목소리 잘 못 내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집회나 시위 벌어지면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그리고 거기 시위하는 거 그렇게 가끔 보면 몇십 명 안 네, 안 되더라고요. 돼요. 예. 일본에서 1000단위 모이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래요. 그래서 일본에 뭐 시민운동,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한국 오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왜냐면 여기는 1000단위는 별로 안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만, 많을 땐 100만, 200만 모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과감하게 안 낸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한국에서 이 시위가 벌어진 걸 보고 외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오늘 본 기사인데 일본인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다. 이런 걸 외신들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일본인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을 잘 못하고 네. 문제가 있어도 그걸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의 그 유명한 세습 정치 같은 것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지금 그 국회의원들 그 상당수가 이렇게 세습받은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2021년 총선 당선자 중에서 3분의 1이 세습 정치인입니다. 아버지가 역시 의원이었던 사람.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예, 그래서 대표적인 가문, 아베 가문, 뭐 고이즈미 가문 이런 사람들은 다 세습 가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도 세습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이동성, 역동성, 그다음에 개방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창조성 같은 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전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할 수 오히려. 있다. 예. 그럼 그러한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 아직도 네, 크게 남아 있다 일본에는. 그렇습니다. 네. 하긴 우리 같은 경우는 세습하면은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렇죠. 뭐야 그렇죠. 부모 덕 보는 거야 오히려 공격을 하는데 네, 반칙이야. 저기는 오히려 그게 네. 참 확실하게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크군요. 네, 심리학적으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요리 저도 뭐 스키야키라고 하나요? 네. 그다음에 또 샤브샤브 이거 저도 참 좋아하는 음식이긴 한데 네. 이게 탄생한 것이 배경이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한국이죠. 아, 그러니까 고기 하면 한국입니다. 그래요? 예, 일본은 고기를 안 먹던 나라예요 원래. 원래 안 먹어요? 예, 육식 금지. 와규 해가지고 뭐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한국에서 들어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 1200년 정도, 약 1200년 정도 동안 육식 금지령이 있었어요. 오. 중간에 잠깐씩 해제될 수는 있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육식 금지령.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됐느냐? 메이지 유신, 메이지 시대, 그러니까 1868년 이때쯤, 그러니까 19세기 들어와서 해제됐어요. 그래요? 그 전까지는 육식 금지령이 1200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일본에 끼친 영향하면 벼농사를 꼽는데요. 식생활에 끼친 또 큰 영향이 바로 육식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육식 문화는 거의 한국에 의해서 전파되었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전파한 것이 소고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2차가 삼겹살이다. 뭐 이런 얘기죠. 삼겹살.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기를 못 먹게 1200년간 그렇게 했다는 데에는? 이게 이제 불교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불교 강했으니까. 예, 일본은 이제 불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살생. 예, 살생금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불교의 기반에서 1차로 육식 금지령이 언제 내려졌냐면 7세기 후반 텐무 천황 때 육식 금지를 시킵니다. 불교에서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으면 안 돼. 네. 물론 이제 생선은 괜찮았어요. 4발 달린 거나 2발 달린 거, 새 이런 거 못 먹게 했는데 이러다가 잠깐 그게 약화됐다가 강제하지 않다가 2차 때는 또 17세기
에도 시대 요때 5대 쇼군이 도쿠가와 츠나요시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아들이 안 생긴 거예요. 아, 아들이 안 생겨서 걱정이 많은데 그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답니다. 네. 이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살생을 금하고 선행을 쌓아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식금지령 때려라. 이렇게 아들한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뭐 어머니가 무서웠든 그 말이 맞다고 느꼈든 아들 보기 위해서 육식금지령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육식을 안 한 게 아니고 일본 지배층이 불교를 자기네 믿고 생각을. 그렇지 아들 낳으려고 불교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한국 같으면 난리 났죠. 그렇지. 바로 이거는 봉기 일어납니다. 왜 먹는 거에 간섭이야. 우리가 참 그러니까 참 다스리기가 어려운 어려워요. 민족이었네.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민심은 천심이다. 뭐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항상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려고 안 그랬다가는 들고 일어나니까. 들고 일어나죠. 네, 그래서 한국은 민원제도도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 옛날부터 네, 신문고니 뭐 격쟁, 신문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도 백성들 말 안 들었다가는 들고 일어나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시키니까 한 거예요. 와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복종을 합니다. 이렇게 복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면화되죠, 점차. 처음에는 강제로 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 맛있게 먹던 고기를 왜 못 먹게 해. 근데 이게 살생은 나쁜 거야,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윤회할 때 벌레로 태어날 수 있어. 뭐 등등의 불교 사상과 연관돼서 주입되면 그게 내면화되면서 초자,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자기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내면화되고 나면 이게 밖에서 금지를 안 해도 알아서 금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1200년간 금지령을 겪으면서 120년도 아니고 1200년이니까 진짜? 이게 내면화됐다고 봐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는 금지령이 해제돼도 안 먹는 겁니다. 아, 그치. 왜냐면 네. 그 전까지 뭔가 그 찝찝한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거다. 나쁜 거라고. 부도덕한 일이다. 그러면 1200년간 그 동물들에게는 평화 시대가 열렸네. 전부 안락사 아니죠. 자연사 아닙니까? 뭐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죠. 일본 동물들은 좋았겠죠. 네. 근데 뭐 일본 사람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국왕이 뭐 이렇게 덧니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죠. 뭐 어떤 분은 뭐 되게 이쁘고 귀엽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네. 있는데 어쨌건 이 덧니가 많은 게 이거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아니겠죠. 이거 연구 결과 잇따릅니다. 그래요? 네네. 이 덧니는 사실상 이가 나와야 될 공간이 부족할 때, 네. 그러니까 턱이 좀 좁을 때, 이가 그 자리에 못 나오니까 삐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뻐드렁니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육식금지령 때문에 턱이 퇴화돼서 생겼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적정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씹는 게 이 고기를 안 씹으니까 이 질긴 걸 안 씹는 거죠. 그렇죠. 딱딱하거나. 그러니까 한국인들처럼 뭐 육포를 먹는다든가 고기를 뭐 지근지근 씹어 먹는다 이런 게 없으니까 부드러운 걸 주로 먹고 그다음에 고기도 먹게 됐지만 그걸 잘 못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게 썰어서 질기지 않게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일본 고기 보면은 정말 슬라이스 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부드럽게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도 식단 자체가 씹는 것이 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 국왕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턱이 전반적으로 발달이 안 된다. 그래 이게 유전적으로 고착이 되면서 뻐드렁니가 그러니까 덧니가 자꾸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덧니가 심합니다. 그럼 맞아요. 심해요. 네, 동양인들 중에서도 한국인과 일본 구분할 때 덧니로 구분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덧니가 많아요. 그렇군요. 이런,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식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유전적으로도 이게 다 연결이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채식만 했던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맞게 구강 구조가 형성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처음부터 채식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육식을 원래 활발히 했다 그래요. 그 육식 금지령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활발히 육식을 하다가 갑자기 육식을 안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게 이제 유전적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이 덧니가 좀 많다. 이런 학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무턱대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민족마다 이렇게 생김새 보면은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환경에서 오는 그렇죠. 그 어떤 요소이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치과 갔더니 저보고 이렇게 어금니 이렇게 무슨 테스트를 하더니 어우 왜 이렇게 이 턱이 세요? 너무 세게 씹는다고. 그래서 어금니가 상한다는 거예요. 이 음식에서 정말 힘 좀 빼고 씹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야,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일본이 불교 문화였나요? 원래 신도가 좀, 그러니까 신도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모든 것에다 신을 든 뭐 만드는 그랬었죠. 다신교 아니었나요? 네, 다신교죠. 네. 그 한국에서 불교를 전파한 거예요. 아, 한국이. 네, 그래서 일본에다 불교를 전파한 게 한국이고 한국의 불교 전파를 제일 열심히 받아들인 게 지배층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잡신을 믿는데 위에 쪽 지배층과 사무라이 쪽은 불교를 믿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배적인 종교가 됐고, 근데 불교 자체가 사실은 다신교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엄밀히 얘기하면 신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잡신들과 그렇게 충돌을 안 합니다. 불교는. 기독교랑 달라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두 가지 다 불교도 믿고 또 잡신도 믿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절에 가면 산신령 그림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절에 가면 호랑이 탄 산신령 그림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 뭐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 자체가 신이 꼭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뭐 이단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서 한국에 전파되면 한국 신 다 받아들여요. 네. 뭐 그래 한두 명 더 들어오면 어때? 신 일본도 그러니까 포용적이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었던 그 신앙들 뭐 토지신이라든가 이런 거 믿는 거는 훼손이 잘 안 된 거죠. 네. 신사도 많고 절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메이지 유신 때 네. 그때서부터 이제 고기를 먹게 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려했습니다. 장려했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유도 궁금해요. 왜냐면 그 전에 못 먹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나왔으니까. 네. 그럼 다시 먹게 한 이유는 뭘까? 예.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뭐냐면 서구화잖아요. 네. 근대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서구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물을 숭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칼. 근데 서양 사람들 보니까 칼보다 더 센 걸. 총. 총. 대포.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총칼 뭐 무력 앞에서 바로 엎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성격이라고 해요, 그거를. 바로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야, 저 우리가 칼 갖고 설쳐봤자 게임도 안 된다, 쟤들한테. 그러니까 빨리 따라가자, 저 사람들을. 그러면서 일본이 롤 모델로 삼는 나라가 영국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운전대도 그래서 그래서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군요. 영국 걸 받아들여가지고 의복도 영국 거 받아들이고 영국을 모방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일본이 열심히 서구화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육식을 해요. 아, 그렇죠. 잘 먹죠. 예, 악 썰어가지고 또 멋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그 문화라고 본다면.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육식 문화만 빼고 받아들이긴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먹자. 그래가지고 천황 그 당시에 정부 관료들이 메이지 시대 때 나이프 포크로 스테이크 먹는 장면을 일부러 대중들한테 많이 노출시킵니다. 네. 장려하려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적으로 외국 사람들 계속 접촉해야 되는데 식당 갈 때마다 우리는 고기 안 먹습니다. 이러면 서양 사람들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 풀만 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거는 덜 떨어진 시대착오적인,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풍습이야. 치워버리자. 이렇게 해서 육식금지령 절폐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기를 너무 안 먹으니까 싸움을 못해요. 키도 작고. 아, 그렇죠. 힘이 없다. 네, 일본인 평균 신장 메이지 유신할 때 네. 153cm입니다. 153. 아주 작죠. 남자가.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옛날에 외놈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키 작다는 거예요. 아, 저희 할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일본 놈들 키 진짜 작다고.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가 되던 시절에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현저히 작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육식을 안 해서이라고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 지배층이. 그러니까 너무 힘이 딸려. 또 한국 사람하고 전쟁해 보니까 힘에서 밀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거 고기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조금씩 생각이 든 거죠. 서양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일본이 그때부터 이제 군국주의화를 추진하는데요.
이때 이제 군인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사력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야. 다 키가 작으니까 체력이 다 괜찮은데. 고만고만하니까 괜찮은데 외국에 나가서 식민지를 지배하거나 해외 침략을 하려면 외국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한국인만 해도 훨씬 자기들보다 커요. 네. 체력이 좋아. 우리는 그때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한국 사람들 평균이 거의 165에 70이라는 아, 거의 한 10cm 차이가 났군요. 네, 네, 일본하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집들 가서 이렇게 신발 잡는 데 끈 있죠. 예, 그쵸. 네, 잡을 신을 때 그게 보면 커요. 일본 사람들 손 전혀 안 닿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훨씬 컸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1차로 정벌을 해야 될 대상이 한국 사람인데 일단 이 키에서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데 이거 빨리 먹여서 키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육식을 장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때부터는. 아, 그랬군요. 근데 이게 좀 보니까 그 일반 국민들 혹은 뭐 여러 단체들 사이에서는 반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거를 자꾸 깨려고 하니까 난 이거 안 먹고 그럴 건데 맞습니다. 막 깨려고 하면 이게 반항심이 좀 생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처음에는 저항이 상당했습니다. 육식 금지령 해지했을 때. 왜냐하면 이 도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내면화하면서 육식은 부도덕한 짓이야. 이 불교에 반하는 이거는 정말 나쁜 짓이야. 이런 게 마음속에 박혀 있는데 이걸 해제시키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그걸 장려까지 하니까 반감이 상당했다. 그 예를 들면 외국인 도래와 육식이 신의 땅을 더럽힌다 그러면서 천황가에 10명의 자객이 난입한 일까지 천황을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려고. 천황이 맛이 갔다. 아, 저건 천황이 아니다. 천황은 자기네들한테 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라 그랬으니까 저거는 천황이 아니다. 아, 근데 하긴 이게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그렇죠. 종교 양심에 이게 그렇죠. 반하는 거는 또 엄청날 거예요. 용납을 안 하죠. 그러니까 물론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정도로 반감이 상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됐지만 결국에는 고기 맛을 본 뒤에 바뀌었죠. 일본도. 그러게 원래 일본 하면은 우리가 미식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이 요리들을 정말 맛있게. 근데 물론 양이 작아서 불만이긴 하지만 소량으로 아주 맛있게 하는. 근데 뭐 어떻습니까? 이 육식 문화 이게 그래도 하나의 그 퍼지게 된 그 메인 네. 그 음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야키니쿠라고 하는 거죠. 야끼니쿠. 네, 야키니쿠라고 부르죠. 이게 조선인들이 만든 거죠. 그래요?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스테이크는요 왕이나 귀족이나 먹었던 거고요. 덩어리 딱 놓고. 대중화가 안 됐습니다. 이 일반 평민들이 고기를 먹게 된 것은 한국인들 때문입니다. 1차로 언제 이 맛을 보기 시작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1920년대 후반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한국이 식민지가 되었을 때 이때 오사카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많은 한국인들이 네. 오사카에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느냐 거기서 식당을 냈는데요. 야끼니쿠점을 만듭니다. 아, 이게 그 당시 오사카에 가는 우리 한국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요? 예. 요걸 만들어서 여기서 갈비 같은 고기 부위를 지칭하는 한국어도 전파를 시키고 또 상추나 깻잎에 고기 싸서 먹는 이런 문화도 전파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메뉴 같은 것도 많이 퍼뜨립니다. 육개장, 뭐 내장 먹는 내장은 절대 안 먹지 일본 사람들은. 그렇죠. 한국인들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퍼진 거예요. 그다음에 뭐 양념장, 김치 깍두기까지 이런 것까지 이제 전파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도 맛있는데 근데 보니까 소가 없네. 소를 농사용 말고는 키우지 않았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 당시에 토종 쇠고기가 이제 와규라 그러거든요. 일본 거. 네. 요것도 한우의 기운을 둔 거예요. 그래요. 예, 저도 이제 자료를 보고 한 건데 조선 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기록에 기초해서 한국 국립축산과학원이 밝힌 것에 의하면 이 와규가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이 한우를 한 150만 마리를 가져갔다 그럽니다. 150만 마리. 예, 그러니까 싹쓸이한 거죠. 싹쓸이했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고기를 못 먹은 거죠. 일본 식민지 시절에는 원래 우리는 고기를 엄청 많이 먹는 민족인데 네. 일본 사람들이 싹쓸이 한 거예요. 한국 한우를. 네. 이걸 종자 개량한 게 와규라는 거예요. 아, 예, 이거는 뭐 역사적 문헌에 나오는 거니까 이러면서 일본이 점점 일반인들도 고기를 먹는 문화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오사카 근교에 이제 있었던 데서 시장에서
이 판매, 고기를 손질해 판매하는 한국인들이 대거 장사를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1세대 제일교포들이 퍼뜨린 아까 야끼니쿠 요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야끼니쿠 개척자가 오사카에 식당을 두 가지를 내요. 쇼쿠도엔, 추루이치. 뭐 이것도 뭐 저도 뭐 잘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싸우고 있답니다. 두 쪽에서 어디가 원조냐. 이럴 정도로 이건 다 한국에서 넘어간 것이다. 요게 1차 고기 전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또 고기가 전파된 게 한국과 일본이 수교한 뒤에. 아, 그래요? 예, 한일 수교 뒤에. 그 다음에 한국인들 많이 넘어갔잖아요. 제일 동포들. 그 당시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넘어간 거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넘어가서 고기 문화를 전파합니다. 그때는 이제 삼겹살까지. 아, 삼겹살까지. 네. 그래서 요즘엔 일본도 삼겹살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아, 진짜 지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고기를 참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긴 하네요. 아, 한국인들은 일단 고기를 버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먹거든요. 그렇죠. 내장까지. 이거는 골까지 빼먹잖아요. 맞습니다. 그 저 뭐야, 그 뭐지 이거? 이거 뭐지? 골수. 골수 그거 뭐라 그래요? 그 하여튼 그거. 도가니탕? 도가니. 네, 그런 것도 먹죠. 그런 거까지 다 뽑아 먹잖아요. 그렇죠. 뼈는 또 우려 먹어요. 그렇죠. 탕.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면 왕실에서 1년 동안 먹은 소가 500마리라 그래요. 아, 그러면 365일인데 1년이 그러게. 하루에 한 마리 이상씩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이 정부 차원에서 그 일반 백성들도 먹어야 되니까 네. 그 소를 대량으로 키웠다는 지금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를 많이 먹고 자란 민족, 막 먹으면서 생활한 민족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소고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예,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돼지고기도 좋아하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소고기를 좀 좋아하는 쪽입니다. 근데 그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일본인들의 장수 비결. 일본인들이 그 평균 수명이 상당히 높고 예전서부터. 네, 그래서 고기 안 먹는 거에서 찾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네. 그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우리하고 그 수명과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꼭 장수가 고기를 안 먹어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욕심 없이 시킨 대로 그냥 얌전히 살다가 가슴에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받죠. 시킨 대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면서 무리하지 않고 또 먹는 것도 뭐 고기 좀 덜 먹고, 근데 고기 자체가 사실 나쁘다기보다는 최근에 나오는 공장형 고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저기 티벳 같은 데는요, 네. 풀이 별로 없어가지고 승려들도 고기를 먹는다 그래요. 아, 예, 고기 먹고 소에서 나오는 우유 마시고 거의 육식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키우는 소는 천연에서 자연에서 자라는 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병이 없답니다. 몽골 사람들도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 특별히 병이 없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최근에 그 공장형으로 키워지는 가축들, 이 가축들이 그다지 건강하지 않아서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원신 시대 때 사람들이 육식해서 많이 힘들었을까? 그때 원시인들 기본적으로 육식을 처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예, 나중에 농사를 지은 거고. 근데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그 당시에 고기들은 다 어떻게 보면 천연이죠. 자연에서 자라난. 이거는 그렇게까지 건강에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지금 정설이죠. 오히려. 네. 하긴 그 저 닭 농장 네. 이런 데서 그막 네, 공장형으로. 그거 하는 거 보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은 대체로 고기 그 자체보다는 좀 문제가 있는 고기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많다. 근데 일본 사람들 아예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런 거에서 훨씬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재밌네요. 일본 결국 그 우리가 일본에 끼친 영향도 상당히 많은데. 네. 예.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죠? 열등감입니다. 아, 열등감. 예, 예. 그러니까 아, 자기들이 그럴 수 있겠네. 아무리 봐도 자기들은 모든 문화가 한국에서 왔거든. 그리고 한국이 우월했고 항상. 네. 메이지 유신을 먼저 하면서 그때 총칼을 가지고 있는 것만 우월했죠. 그 이전까지는 한국은 그야말로 이 동경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기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일제 치하에서 네. 그 엄청나게 한국의 그 뭐죠? 이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그 야만스럽게 오도하면서 막 없애려고 했던 네. 그런 행위들을 했다. 이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그게 열등감이다. 열등감. 실제로 우리가 야만스러웠던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열등감이 있는 자들이 꼭 남의 나라를 지배해서 자기들이 1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는 경우에는 우월주의도 별로 안 나와요. 그 반대급부로 우월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우월주의도 안 나와. 한국인들이 우월주의가 별로 없거든요. 네. 개개인 간에 있을지 몰라도 민족적 우월주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인보다 훨씬 우월해. 중국인은 우리보다 열등해. 일본인은 우리보다 열등해. 이런 거에 그렇게 집착 안 해요. 왜냐하면 열등감이 별로 없으니까 굳이 그런 충동을 안 느끼는 것이죠. 근데 네. 일본은 항상 한국한테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다가 힘이 좀 생기자. 네. 정복하고 싶은 거죠. 아. 그리고 한국인을 2등, 자기네들 1등으로 올려세우고 싶은 충동을 느낀 거고 그 한국 문화 말살도 집요하게 추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중국은 3등으로 표현했다면서요? 네, 일본에서 중국은 더 싫어했던 거죠. 그래도 3등 아닌 거를 우리가 참, 야.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인을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었죠. 우리를. 2등 시켜줄 테니까 중국은 너희들보다 미치니까. 그치, 중국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우리랑 같이 힘을 합치자. 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역사적인 그 다음에 그 문화 혹은 심리 이런 것들을 좀 나라별로 체크하다 보면은 참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은 또 너무 다르고 네.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